큐 삼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 저까지 동갑내기 3명의 변호사가 또 한자리에서 정치, 또 시사 얘기, 또 법률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유쾌하게 좀 풀어볼 텐데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든든합니다. 이렇게 같은 시절을 또 살아와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공감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본격적인 얘기 전에 올림픽 얘기 좀 해보죠. 네. 저는 어릴 때는 올림픽을 참 재밌게 보고 밤을 새서 봤는데 네. 이번엔 조금 덜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네. 사실은 이 파리 올림픽 전에 우리나라 지금 국내 정치 이슈가 너무 지금 심각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올림픽에 관심을 갖는 게 조금 덜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있는데 네. 파리 올림픽 에 지금 참가한 선수가 지금 48년 만인가요? 네. 적다고 네. 하죠. 144명이 출전을 한 거예요. 근데 뭐 구기 종목이 다 빠지고 여자 핸드볼 정도 들어갔다라고 해서 뭐 축구, 야구 다 빠졌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냐라고 네. 해서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도 자조적이었는데 네. 그러니까는 이것에 대해서 또 일본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네 지난 출전보다는 뭐 60%가 무려 적어졌더라. 그러면서 침몰하는 한국의 상징을 한다. 뭐 이런 거를 막 보도를 한다거나 네. 또 입장 때부터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북한으로 표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죠. 저 그것도 표기가 너무 놀랐습니다. 길어가지고 저게 뭐지? 라고 저도 몰랐어요. 봤는데 프랑스가 왜 저래? 네, 근데 심지어 뿐만이 아니고 프랑스 언론에서 한국 국기와 일본 국기를 섞어서 태극을 그냥 빨간색으로 빨강색으로 그게 빨강색으로 칠했다는 게 그게 네. 정말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런 짓을 했는지.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런 게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우리나라 선수 이름을 뭐 펜싱에서 금메달을 땄으면 금메달 리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오상욱 선수를 오상구 선수라고 네. 한다거나 그리고 우리나라 깃발 자체를 뭐 이렇게 잘못 개혁한 것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뭐 순위에 들 때라든지 아니면 뭐 메달을 땄을 때라든지 뭐 중국 오성기로 네. 올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깃발이 예.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력이 이 정도인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네, 더 네. 좀 그런 게 아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꽤 좋아요. 5개 목표로 삼았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6개고 뭐 현재 처음에는 1등도 하고 그러니까 종합순위. 네 현재 제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잘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저는 중요 어떤 경기들은 보고 있는데 혹시 인상적인 장면이 있을까요, 김필성 변호사님? 저는 사실 제가 개막식에서 좀 예.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예, 예, 있습니다. 예. 개막식에 우리나라 언론 보도도 좀 재미있었는데요. 네. 그 성화봉송을 할 때 그 예. 성화를 든 사람이 그 건물 위를 뛰어다니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우리나라 이 해설하시는 분이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 이거를 뭐 그 이제 유명한 그 아르센 윗뱅이다 네. 이런 말도 나오고 했는데 그게 사실 그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 게임 회사가 있거든요. 유비소프트. 네. 유비소프트의 간판 게임인 어쌔신 크리드의 그겁니까? 캐릭터인데 아. 근데 이제 개막식이 참 여러 가지 문화적 상징이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뭐 해석도 나오고 분석도 나오고 글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이제 아시는 분들 지식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정작 그게 어쌔신 크리드라는 걸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문화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프랑스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모르는 게 아닌가 몰랐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어쌔신 크리드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예. 그게 어쌔신 크리드가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이제 연작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자기 나라니까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네. 만들어낸 작품도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노트르담 성당이 불이 나서 이제 네, 크게 맞아요. 전소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하려면 이제 정밀한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서 어쌔신 크리드에 사용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게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이게 그 어쌔신 크리드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그 유물이라고 네. 어쌔신 크리드 제작진이 노트던 성당을 엄청 열심히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게임 내 구현을 정말 잘 해놨대요. 게임에서 된 거를 보고 이제 했다. 와, 놀랍네요. 예, 그 정도로 공을 들여가지고 해서 예. 지금 그걸 바탕으로 복원이 되고 있대요. 오호. 그러니까
지금 게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네. 어떤 종목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은 특별히 지켜보고 있지는 않은데 워낙 이슈가 되는 뭐, 선수가 김혜지 선수, 아, 네 공기권총에서 예. 워낙 이슈가 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또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네. 그때 모습이 굉장히 뭐 2천만 뷰인가요? 네.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회자가 되면서 지금 은메달을 땄는데 앞으로 남은 종목에서는 좀 더 좋은 성과를 있기를 뭐 기대한다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김예지 선수가 네. 지금 많은 어떻게 보면은 국위를 선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선수들도 뭐 다 열심히 금메달 네. 목표가 5개인데 네. 목표를 한 10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막 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따기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예, 지금은 크게 목표를 안 잡으니까 네. 많이 따는 거 아니냐 생각도 지금 들고. 현재 종합 순위가 6위. 6위입니다. 네, 6개고요.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5개 목표는 6개를 따는 네. 애들이 있어요. 목표보다 더 상회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파리 올림픽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게 외교적으로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게 계속 되는데 뭐 코리아 하우스라고 거기 이제 파리에 그거를 3층짜리 건물을 전체를 임대해서 네. 뭐 K 문화를 더 널리 알리겠다라고 하는데 실상 그게 K 문화를 알리는 건지 이게 팝업 스토어로 뭐 CJ라든지 뭐, 네. 뭐 하이브라든지 이런 데 열린 게 이런 데를 위한 어떤 홍보관이 열린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도하게 CJ가 거기서 이제 홍보관 자체를 운영하고 있길래 저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운영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올림픽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공식적으로 저희 이슈 삼합 질문 한 주간에 좀 눈에 띄었던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김필성 변호사님? 워낙 시끄러웠던 한 주인데요. 네. 뭐 매주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그 시끄러웠던 이슈에 묻혀서 좀 주목을 못 받은 얘기를 하나 해보고 싶은데 28일 날 도쿄에서 네. 한미일 3국 군사훈련 정례화를 하는 국방장관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민주당 쪽 황운하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네. 이거 사실상 그 저기 조약 같은 거, 그러니까 저기 한 동맹 조약 같은 거 맺은 거 아니냐라는 네. 식의 비판이 있었는데요. 어. 뭐 그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를 떠나서 네. 이게 지금 한미일 군사 훈련을 정리한다는 게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일본이 그 최근 그 일본도 이제 우경화되면서 네. 이른바 정상국가 자기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일본이 정규군을 갖는 일본군이 정식 군대로 인정을 받고 정규군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미일이 동등하게 그 훈련을 한다는 것은 그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단순히 이게 무슨 뭐 안보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어떤 관계를 하고 일본은 어떻게 이제 일본이 미래로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이런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요걸 얘기했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특히 행보들이 좀 우려스러운 게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사도광산이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가 사실상 동의를 해주고 뭐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광복회에서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네.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을 유라이트 인사,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제 반영하는 교과서를 쓰는데 앞장섰던 인물을 지명을 했는데 사실 그 전에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도 유라이트 인사를 지명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목을 별로 못 받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런 것들을 정당화해주는 쪽으로 지금 그 정부의 행보가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고. 또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김병주 의원이 그 정신 나간 발언할 때 동맹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그 의원들 그 얘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저희가 좀 군대 오래 있었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내용들이 예.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사실 뭐 이제 계속 했던 게 막 빵 이런 것들이 네. 이슈였는데 네. 실제로 진짜 지난주에 눈여봐야 됐던 정말 심각한 이슈들이 일본하고 이런 우리하고 문제라고 관계.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지금 뭐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이제 뭐 정보 요원들 유출되고 이런 지금 사건들 뭐 군사 법원에서 구속이 됐죠. 네, 그러니까 공무원. 그런 안보나 아니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신유진 변호사도 뭐 좀 짚어주시죠. 네, 저도 사도광산 네. 일본 이제 사도광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데 등재되는 데 있어서 네. 앞서 2015년도에 군함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 이 강제징용이라는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강제로 거기서 징용당해서 노역을 그렇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거를 표기하겠다고 명시를 했고 그 당시에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사도 강산에는 한국에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네. 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강제라는 문구, 강제징용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역사 왜곡이기 때문에 이거를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먼저 찾아가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강제라는 문구를 빼도 되는 그래서 강제라는 문구를 빼고요. 징용이라는 문구를 썼는데 징용도 거기다가 각주를 표시해가지고 징용이라는 것도 법령에 규정한 어떤 의무화, 업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강제가 아니라 마치 의무, 법령에 네. 있는 법을 따랐다는 그런 식의 어떤 변명.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된 거는 사실은 그 사도 광산이 아니고 그 옆이라고 할 수 없고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 아무도 찾지 않는 조그만 무슨 방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조그만 방에다가 그거를 인쇄물로만 그거를 부착해서 이거를 마치 우리는 그래도 게시를 했다라고 생색을 내면서 오히려 뭐 요미우리 신문이라든지 산케이 신문에서는 한국에서는 다 동의해줬다라고 보도를 하고 네. 뭐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아니다, 동의한 거 아니다. 2015년도에 합의했던 문구를 그대로 이행하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고요. 네, 지금 이렇게 강제라는 문구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광산이 아니라 그 외곽 지역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도 전혀 항의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의 성과다. 네. 대통령실에서 우리나라 성과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정말 성과인가요? 예. 네, 놀랍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일본 얘기 두 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일 관계 얘기 좀 심각하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는 지금 방통위원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결국 임명했고요. 임명이 되자마자 이진수 위원장은 뭐 현충원 이런 데 안 가고 바로 가자마자 막 그냥 뭐 공영방송 이사진 의결을 했습니다. 둘이 앉아가지고. 자, 민주당에서는 또 탄핵소추안 좀 발의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예상했던 일이라고 봐야 됩니까? 무려 10시간 만에 네. 임명되자마자 10시간 만에 이거를 조속히 박문진 이사 추천 뭐 선임 결의안을 의결을 한 건데요. 이 의결을 할 때도 처음부터도 이게 위원장과 네. 부위원장이 둘이서만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이서만 의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예.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다. 우리는 의결하겠다. 그래서 김태규 부위원장, 이 방통위 부위원장이라는 자는 이제는 2021년도에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뭐 지지한다라는 그런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그런 모임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도 반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은 반역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던 자고요. 이자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었고요. 이자는 뭐 공수처 자체는 태생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처장으로 네 거기 이름이 올라갔었죠. 거론됐던 네.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그리고 이진숙 청문회 때 이거는 진짜 저는 뭐 빵통위원장이 아닌가 빵 때문에 가는 건가 네. 같은 빵인 줄 알고 가는 건가 그럴 정도로 빵에 대한 이슈가 그냥 단순히 뭐 이슈거리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법인카드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얼마나 엄중하게 따집니까 7만 8천 원 결제로 기소한 네. 지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김혜경 부인, 여사. 네, 김혜경 예. 여사에 대해서 10만 8천 원으로 이걸 기소했는데 정말 이 이진숙이라는 이 지금 방통위원장은 종횡무진으로 사용했다. 감히 상상도 못할 금액으로 와인과 빵을 사들이고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그 결제한 그 고급 식당 자체가 뭐 마슐랭 지도 이거 이진숙의 이거 마슐랭이다 이거 지도가 나올 정도다라고 네. 할 정도로 고액 결제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한데 사실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자가 또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최민희 위원장이 이 위안부 강제 동원 그 인정하십니까? 제대로 못했죠.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2번 답변하고 네. 그냥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 논쟁적인 사안이라면 취소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건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가 개별적인 사안이고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네. 와 이자의 진짜 본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청문회와 상관없이 임명이 됐고요. 또 하자마자 바로 공영방송 이사진 그거 때문에 원포인트 릴리프 아니었냐. 이준석 대표 얘기도 전 대표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탄핵하고 되면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탄핵을 하면 탄핵에서 의결이 되면 예. 이제 직무는 정지가 되겠죠. 예. 직무는 정지가 될 텐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원 포인트 아니었냐고 원포인트 릴리프.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목적이 분명했던 인선이어서 네. 근데 목적은 달성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벌써 그, 했어요. 그 이전에 그 탄핵 소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한 거를 소급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라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방통위원장을 또 다시 지명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아. 진짜 문제는 이게 이제 극한적 대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들, 그다음에 정말 이슈가 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묻혀서 지금 사실은 쓸려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지금 극한적 대립이 계속 가면 미생 문제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제 네. 묻힌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좀 국회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극한적으로 하는 거를 막지는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나 거부권 행사할 거야. 나는 갖고 있는 권한, 갖고 있는 거 다 행사해서 원안으로 다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평화선을 긋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계속하는 건 결국 국민들만 그렇죠. 주관하는 거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통위 상황, 또 MBC 또 상황 등등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 또 하나의 임명도 좀 거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이 사람이 지명이 됐어요.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그 김문수인데. 김문수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긴 한데 이분 지명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분이 과거에 김문수인데 이름이 네. 뭐냐라든지 나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이야. 어디서 지금 나한테 막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이야. 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그 과거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네.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요. 맞느냐. 네. 2022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 파업 노동자에게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네. 노동자들의 가정 파탄을 만들 수가 있다. 손해배상 폭탄을 던져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2022년도 3월 달에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방문한 뒤에 네. 감동받았습니다. 620명 평균 나이 28세 그리고 현장에서는 핸드폰을 보관하고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평균 임금은 4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노조가 없습니다. 무노조, 뭐 저임금 예. 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 이런 사람이 과연 노동부 장관으로서 노동계와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란 봉투법 이런 것도 본인은 반대한다. 뭐 지금 이제 아마 올라간 상황으로 올라가겠죠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뭐 청문회 또 만약에 혹시나 문제 있다 하더라도 또 임명 강행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예. 그 야당 입장에서는요. 네. 뭐 사실 저는 뭐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데 네. 이거는 싸우자는 얘기예요. 쉽게 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사람을 한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지금 그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법이 통과돼서 이제 지금 올라가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을 지금 이제 지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놓고 한 거잖아요. 대놓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싸우자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집요한 추궁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사실 막 싸우고 어쩌고 하면 또 진흙탕 싸움처럼 갈 거고 그처럼 그릴 겁니다. 이제 논론에서는 이게 또 뭐 그 국정이나 이런 것들이 대립이 양쪽에 다 있는 것, 책임이 양쪽에 다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를 할 거고, 그러고는 지명을 하겠죠. 그리고는 또 원안대로 하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이 제대로 가는 거냐, 이런 걱정이 하나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싸우자고 계속 가면 사실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걱정입니다. 걱정스럽다. 네. 또 한편으로는 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럼에도 너무 좀 심한 사람 한 거 아니냐. 지금 뭐 인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인사가 너무나 지금 엉망이죠. 정말
최악의 인물들만 그렇죠. 정말 이게 딱 뽑는 것이 또 청문회가 무서워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안 하는 고소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청문회를 이겨낸 자가 이진수 빵통위원장이고요. 이겨낸 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말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겨낸 거라고 답변하지 봐야지 않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이걸로만 방어를 하면 체력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체력. 예. 3일 동안 네. 체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 어떤 지점에서는 네. 최악의 행동을 한 사람은 눈에 띄기 마련이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임명을 누구든지 최악의 인물은 정말 얼굴이 보통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철면피기 때문에 뭐 최악의 인물들은 계속 등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과연 이렇게 임명하는 게 맞는지 한번 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간의 비공개 회동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인선, 특히 정책위 의장을 어떻게 하냐, 이게 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괄 사퇴하라 얘기했다는 거는 정정식 나가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나가라는 얘기죠. 나갑니까 그러면 정정식 그 정책위장? 사실 이게 계속 부딪히면 네. 결국은 이제 당대표 새로 신임 당대표한테 밀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가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게 뭐 보통은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이제 관행이었다고 하니까요. 네. 관행이었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안 그래도 지금 내용이 지금 심한 상태인데 그런 내용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뭐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뭔가 삼겹살 회동에서 좀 좋다가 또 안 좋다가 결국 이렇게 계속 좋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계속 좋게 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고 네. 보여져요. 왜냐하면 한동훈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에서 당대표로 나오기까지 다들 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머리 쳐들지 말고 지금 당대표는 아니다. 네. 너가 정말 대권에 욕심이 있다면 지금 나오지 말고 조금 더 있다 나와라 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깃발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본인이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면은 제거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목숨 걸고 당대표가 네. 돼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공개 토론에서도 그렇게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하면서 대판 싸웠죠. 대판 정말 그렇게 지적을 네. 하면서 모든 걸 공개하면서 그리고 또 최상병 특검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네. 강력하게 하면서 당대표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정책위장 뭐 당연히 자진 사퇴를 하도록 압박을 가한 뒤에 네. 안 될 경우에는 뭐 강제해임이라도 나는 이 수순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지금 대통령 얘기 보면 이 회동 후에 네. 자기 사람 만들기 중요하다 보면 정정식 있으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또 앞으로 친한 친윤 이게 개파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갈등 요소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친한 개판은 이제 네. 만들어질 거고요.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거고. 당 대표 이제 미래 권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당대표 중심으로 많이 뭉치겠죠. 네, 많이 뭉치고 사실은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네. 당 대표를 지금 생각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 대표가 돼서 이걸 당을 이끌고 나가게 되면 자기 사람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개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그 국민의힘 내의 개파가 기본적으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으로 개편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둘이서 사실 손잡고 어떻게 협력해 가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타협해 가면서 하시는 타입이 아니고 네. 자기 스타일에 밀어붙이는 타입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대표도 아직은 모르겠지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둘 다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뭐 스타일은 좀 그러니까 뭐 말하는 스타일이라는 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두 분 다 이제 같은 결이 같은 곳에서 나오시는 검사 출신들이잖아요. 사람들이고 특히 예. 특수부 검사들이고 특유의 그런 것들이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이제 그 회동하고 나와서 지금 정전식 정책위 의장에게 사실상 나가라는 통보를 했는데 당직 다 사퇴하라고 얘기했는데 네, 나가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정전식 사퇴에 대해서 딜을 해서 내부대인들 동의했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정전식 대표에게 동의를 만약에 이걸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딜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서로 딜을 주고받을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아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유화적 제스처를 그냥 취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럴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네. 그럴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얘기를 했는데 뭐 좋은 것처럼 이게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뭐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나가서 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때문에 그분도 사실 이렇게 타협하면서 가는 타입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한판 붙는 겁니까 지금대로라면? 그런 식으로 김 변호사 저는 가능성이 이제 강하게 부딪히면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게다가 언론도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론이 뭐 거의 뭐 한동훈 뭐 찬양에 지금 아예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민의힘 당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네. 한동훈 당대표한테 좀 기댈 수밖에 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강하게 또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전 당대표였던 지금은 다른 당 가셨지만 네. 그분은 이준석. 상당히 예. 강하게 이제 예. 내보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부딪히고 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시는 그 방식 동일한 방식으로 내보내려고 할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제 한 대표는 그렇게 쉽게 나가실 분이 아니라서 강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은 곧 충분히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 예.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아하. 한동훈 특검법이 상정이 되면은 네. 부씨가 정말 국민의 힘 내에서 타오를 것이다. 커질 수도 네, 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 곧 터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 상황은. 네. 대통령하고 당대표 간의 어떤 갈등. 두 분은 그렇게 예측하셨습니다. 예. 네. 근데 이거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요. 예, 말씀 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로 적대적으로 지금 서로 칼을 이제 들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상무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있고요. 뭐 이쪽에 아까 했던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있기 때문에 네. 특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적대적 공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유지될 가능성은 있는데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합하면서 같이 가는 경우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유진,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